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우가 계속해서 작품마다 변신해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쌓여가는 필모그래피 속에서 자신의 색깔과 캐릭터가 생겨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도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영화 해운대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도 웃음을 줄 줄 아는 대단한 배우 김인권이 정체불명의 괴물을 만나도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 시청자께 2018 추석 대작들 차례로 만나보자 이렇게 예고해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크리처 액션 사극이죠. 물괴입니다. 여기가 물개의 둥지인 것 같습니다.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냐? 물개는 있습니다. 발톱 자국이나 진액을 발견하거든 속히 구하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사극 속의 그 물괴, 그러니까 괴물이죠. 괴물이 등장한다는 점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좋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괴물이 다가오는 괴물이 이제 그 몰입도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 괴물 자체가 물괴 자체가 그 경복궁 앞에 세워져 있는 해태상 있잖아요. 그걸 좀 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영화를 찍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는 쉬워도 시각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제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된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감정 몰입을 하고 봐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병에 걸린 괴수다. 좀비 괴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막 무섭고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막 물어 죽이고 찢어 죽인다 이거보다 그 역병을 내가 옮을 수 있다. 그게 저한테 좀 두려움이 됐고요. 일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 하옵니다. 저는 오히려 제작사가 좀 실수를 했다면 지금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너무 포스터마다 이 물개의 모습을 다 미리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몰랐으면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그 모습을 전체 한눈에 보지 못해요. 근데 그 한강 다리에서 꼬리를 물어서 휙 날았던 그거 하나로도 와 신선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뭐 그냥 역병 걸린 괴수 요게 좀 신선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영화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액션 사극 이런 거의 장르적 쾌감은 충분히 좋다. 영화 보는 동안 저도 적어도 지루하지 않게 팝콘 무비로는 즐길만하다. 뭐 이런 생각해 봤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중종 22년에 이렇게 물개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경복궁에서 창동궁으로 옮겼다가 3년 뒤에 황궁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이조로 변호사 학구적이시니까 조사해 오셨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학구적인 아이인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정말 그 사물 물자에 괴이할 괴자 해가지고 물개가 중종 때 출연했었고 그것 때문에 중종이 궁을 옮겼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6월 17일 날 물개가 등장을 했고 6월 26일 날 열흘 만에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의한 짐승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떠났다라는 그 두 문장이,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배우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뭐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려도 이 믿고 보는 배우들 연기 괜찮았다, 이건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 김명미 씨, 거기다가 중정 역할한 박희순 씨, 그리고 또 이 박성웅 씨도 제가 좋아하고. 근데 사실 해리와 김인권, 하여튼 막 다. 이조로 변호사의 눈길을 붙은 배우는 누구였습니까? 뭐 김명민 씨나 김인권 씨나 뭐 박희순 씨, 뭐 혜리 씨 다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김인권 씨의 이제 약간 코믹 연기 그거하고, 이제 혜리 씨가 이제 그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박희순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배역으로 출연할 때 보통 이제 약간 불량배 뭐 그런 걸로 나오는데 왕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 영화 가비에서도 고정으로 나왔는데 그때 되게 잘했어요. 왕 역할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경영 씨도 뭐 영의정 이경영 씨도 다 잘했지만, 그래도 저는 김인권 배우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보세요, 사극의 결은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간간히 웃음을 주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웃음 주는 배우들이 조금 영화 전체를 흔들 만큼은 아니어서 좀 결을 해치거든요. 김인권 배우는 이건 정말 특허 재능이 아닌가. 그리고 김인권 씨 덕분에 해리랑 최우식이 이렇게 조금 애정 행각 버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착 던지는 이런 유머들이 되게 큰 웃음 줬다, 이런 생각이 났고. 자, 영화 물개에도 법은 있습니다. 수도 한번 떨어보죠. 영화엔 법이 수다. 자, 이 김명미 씨가 연기했어요. 옛날에는 내금이장이었다가 지금 산속에 은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은거를 하냐, 몰래 살고 있느냐. 본인이 역병이 돌았을 때 구했던 그 소녀, 성장해서 이제 혜리 씨가 되죠. 그리고 부하였던 김인권, 우리 중정 박희순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자, 궁으로 돌아와, 너희들이 물개를 잡아다오. 어명을 전하러 최우숙 씨가 왔는데 이렇게 집을 얼쩡얼쩡 하니까 우리 또 혜리 씨가 화를 탁 겨누는 거예요. 근데 쏘려고 쏜 건 아닌데 이 삼촌 김인권 씨가 툭 쳐가지고 날아가네. 최우숙 씨가 잘 피하기는 잘 피했지만,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죄가 될까요? 처벌받아야 될 것 같지만 처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사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서 인기척을 내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웃기웃댄다고 하면은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하려는 행위 자체가 뭐 정당방위 같은 게 해당돼서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혜리 씨 같은 경우는 화를 겨누면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겨누놓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살인의 고의로 살인죄가 되냐.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 미수가 되지 않겠냐. 또 다쳤으면 상해 미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살인죄나 상해죄 같은 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살인 고의. 근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김인권 씨가 툭 쳐서 실수로 한 거잖아요. 뭐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는데 최우식 씨가 다치지 않아서 과실치상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뭐 물건을 던진다, 그러면 폭행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신체에 대한 유용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되는데, 곧 화살을 그 사람한테 쐈으니까 네. 신체에 대한 유용력의 행사는 되는데 폭행의 고의가 없어요. 네. 그냥 실수에 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실 폭행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리 씨 행동 같은 경우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경영 씨 사실 뭐 연기 잘하고 악역 연기 잘하죠. 근데 이제 좀 악역 좀 그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맨날 뭐 나쁜 회장님, 요번에도 또 나쁜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백성을 학살하는 일을 한 10년에 걸쳐서 2번을 벌이는데, 첫 번째가 역병이 걸렸다며 그걸 이유로 백성들을 막 몰살을 하는데, 이 내금이장 김명민은 말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멀리 보내놓고 그 부하인 박성웅이 앞장 서가지고 이 이경영의 말을 마치 어명인 양 막 백성들을 몰살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 기획을 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시한 이경영, 이걸 또 실행한 박성웅, 이거 무슨 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아마 시청자들도 당연히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이경영 씨가
직접 백성들을 살해한 건 아니잖아요. 네. 명령을 한 거니까 살인 교사. 그리고 박성웅 씨가 직접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병사들도 직접 백성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사람 수, 사망한 수에 따라서 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경영 씨는 살인 교사, 그리고 박성웅 씨하고 병사들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관군이면은 나라의 군인이면 그죠.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그럼 학살은 그렇고 이 영의정이 이경영 씨가 2번의 학살을 저지른다 했잖아요. 2번째. 있지도 않은 물개. 영의정은 그렇게 생각하죠. 물개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물개가 지금 역병에 걸려서 역병이 퍼지게 생겼다면서 막 불을 막 질러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건 박성웅 씨인데 먼저 번과는 직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의정의 개인군대 적화군의 수장이 돼 있어요. 이거 뭐 관군 아니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관군이든 관군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경영 씨는 살인 교사, 그리고 박성웅 씨나 병사들은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관군일 때 같은 경우는 이번 네.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그 군대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미한 법 위반 같은 경우는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중인데 도로를 가로질러라. 이건 법 위반이니까 못 지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한 법 위반, 살인을 해라, 강도를 해라 그런 부분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을 정할 때 좀 경중이 있어질 뿐이지 죄는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데 불복종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된 형량이 낮아지고 만약에 불복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병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일반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네. 그렇게 범죄 하니까 집단. 당연히 뭐 똑같이 살인 교사, 살인죄로 처벌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강요된 행위가 되기도 힘들죠.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아, 범죄 집단이란 말로 아주 머릿속에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엉뚱한 상상인데 조선시대 사건을 현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어떤 행위를 현재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면은 네. 그 과거 때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보다 더 먼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생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에 있어야 되고 그 과거 행위를 할 당시에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아야지만이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힘들겠네요. 일단 조선시대 분이 지금 살아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생존, 또 그때 처벌 법규가 있었느냐, 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요 3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죄형 그러면 죄는 범죄를 말하고 형은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해놔야지만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난받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 법규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간통죄. 그거 이제 그러면 법에서 없어졌으니까 처벌 안 된다 뭐 그거를 그 죄형 법정주의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통죄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경우는 이혼으로 판결돼 가지고 형법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수사 단계에 있으면 불기소 처분, 재판 단계에 있으면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제가 오늘 좀 집요해져 보겠습니다. 아까 죄형 법정주의 뭐 3가지 조건의 생존, 처벌 법규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요것도 좀 제대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하면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인데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검찰 단계에 수사를 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소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면소 판결로 끝냅니다. 이런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어떤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점 시작되고 그리고 공범 1인에 대해서 공소, 기소가 되면은 다른 공범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한국에서 2년 있다가 밖에서 20년 있다 왔다 하면은 20년 있었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지금 공소시효 진행된 부분은 한국에 있었던 2년 부분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20년 있다 돌아와도 8년이 남아 있는 그죠,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좋네요. 그럼 사람을 그럼 살해한 사람은 언제라도 잡히면 나중에 어떤 과학적 수사 기법이 새로 더 나와서 뭐 그런 걸로 새로 범인을 하여튼 잡으면 언제라도 처벌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형량이 사형에 해당될 때 과실치사 사형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죠. 살인을 했고 사형에 해당될 때. 예. 그래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를 보면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보고 거기에 장기 형량을 보고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은 공소시효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졌는데 만약에 그게 뭐 10년 이하의 벌을 받는 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딜 도망갔어, 어디 숨어 있어 이러더라도 공소시효가 그 형벌의 기간만큼 10년 동안 지속이 돼서 10년 안에 그 사람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군요. 그죠.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예를 들어 폭행죄 같은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형사소송법 249조 1항 5호를 보면은 장기 5년 미만의 그 네. 징역이나 분고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때렸는데 오늘 때렸는데 이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예. 오늘 공소시효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들어보고 자주 쓰는 말도 확실하게 이렇게 배우고 가니까 또 이렇게 알찬 시간이 되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좀 영화로 돌아와서 다시. 뭐 영화 물개 뭐 잔인한 장면들이 몇몇 있지만 그 중에 저는 그 산속에 가서 우리 물개 마음 좀 가라앉혀 달라며 우리를 좀 해치지 말라며 산신제 같은 굿을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하게 이제 당하는데 왜 요즘에 옛날에는 사실 시골 같은 데 가면 굿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꽤나 또 이렇게 점수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점 보러 가면 왜 이런 말 또 하는 무당분들이나 점술가들이 있잖아요. 뭐 부적서, 구태 이런 거 안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사실 좀 협박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박은 이제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건데 협박죄보다 공갈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이 부적을 안 사면 뭐 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적 사 그러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공갈죄가 될 수 있는데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려가 네. 어떤 천도제를 안 지내면은 당신 아들한테 교통사고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돈 얼마의 비용을 대고 천도제를 지내라 네. 라고 했어요. 이게 네. 이제 공갈죄 협박이 되는가가 문제가 됐는데 이런 기륭화복,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그 승려, 그 사람들이 이제 좌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갈죄 협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이 부적을 사지 않으면 사서 간직하지 않으면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갈죄 협박이 되지 않아서 범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영의정의 개인군대 적화군의 수장인 박성웅. 이 박성웅이 사실 좀 마음에 좀 이 컴플렉스도 있을 거예요. 이 내금의장이었던 김명민은 늘 멋있고 늘 정의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 이 대결 속에서 이 김명민과 그의 동생 격인 김인권을 그물로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워서 막 꼼짝 못하게 해요. 물론 두 사람이 그 그물 속에서 다친 건 없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무슨 뭔가 죄목이 있었으면 하는데. 체포입니다, 체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포죄가 되는 겁니다. 아, 체포죄.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손을 묶는다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네. 뭐 끈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다 체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니까 이제 체포죄에 해당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성웅 씨가 수색대 일행을 네. 그 그물을 씌워서 못 움직이게 묶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체포죄에 해당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수많은 같이 수색대에 참석했던 백성들을 살해하니까 이건 살인죄가 훨씬 더 큰 부분이죠. 아, 진짜 우리 박성우 씨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엽고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맨날 악역을 맡는데 악역도 또 너무 잘해. 여기서 이경영 씨, 이 영희정하고 둘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른데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보복도 당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물개가 궁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궁안에 물개가 있는데 영희정이 막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의 해리가 이 영희정을 이경영을 궁안으로 밀어버리고 대궐문을 잠가버렸어요. 이경영이 좀 나쁜 놈이긴 한데 이 해리 씨의 이 행동 어떤 죄에 해당돼서 좀 처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살인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 그 너무하다. 그냥 궁안에 넣은 건데. 예를 들어 그 궁궐 안에 그 궁안에 물개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잖아요. 네. 그걸 당연히 뻔히 알면서도 밀어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면 사자우리에 아, 그러네. 그냥 사람을 몰아넣고 문을 잠근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아, 사자우리 하니까 그냥 정말 쏙 이해가 되고 뭐 우리 제가 혜리 씨를 예뻐하긴 하지만 살인죄랍니다, 혜리 씨. 자, 이제 영화인 법이 쓰다가 끝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화 물개 또 이 오락 영화지만 이 오락 영화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대비시키는 게 현실에 보이는 물개의 두려움과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두 개가 같이 흘러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개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면서 제압을 하니까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두려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더 있지 않나라는 이 부분을 대비시켜서 두려움의 본질은 머릿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또 이런 또 멋진 생각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어떤 근원이 되고 그 마음 속의 두려움이 실제 괴물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제목 물개가 물론 한자어로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도 했겠지만 괴물 글자를 거울에 비춰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우가 바뀌면 물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는 괴물, 우리 마음속에 거울에 비춰진 건 물개가 아닌가 하는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철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님의 침묵 오디션을 보려면 오디션 비용 1만 원을 내라. 아니 5천 원으로 깎아주겠다. 한간에 이런 오디션 비용 논란이 있었죠. 배우 민지혁 씨의 공개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정상적 제작사들은 결코 오디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비슷한 피해 보는 배우분들도 작은 배역이라도 이 얻으려는 열정에 기대 돈 벌려는 사기 제작사도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디션 비용이 있는 게 뭔가 영화계 관행인가 보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너 뭐하냐? 그래서 스미다 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 아 웃지 말라고 진짜! 승희야. 야, 너 여기서 뭐해? 나 남자친구 있다. 남자친구. 앞으로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술 마시고 얘기해. 아 소주만 나 이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결국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인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 하옵니다. 여기가 물개 둥지인 것 같습니다.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Study group. I'm gonna go all night. Oh, one more thing. I want to Hi, know Dad. about the final. 911, what's your emergency? I'm calling to report a missing person. Okay, who is this regarding? My daughter. We'll handle the ground investigation, but as a parent, you can help us with who your daughter talks to. She has friends, right? Kind of. I took bio last year. idea. You know, on different AP paths. Where were you the night my daughter went missing? I don't have to tell you anything. A terrifying development today. Oh my god. She was my best friend. You're cutting me off? You broke his jaw! Is Margot still alive? I didn't know her. I didn't know my daughter.